자,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한글날. 네. 네, 한글날 하면 우리 세종대왕이 기억하시죠?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 발음 체계를 만든 이유가, 자, 우리나라가 한문을 혼용하다 쓰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제 한글을 체계화하는 그걸 만드셨죠. 그래서 뭐라고 만든 목적이 뭐라고 하니, 백성을 가엾이 여기사,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 수상이든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과 그 책임은 바로 백성들, 국민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잘 살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뭐 세상에는 참 별의별 악인들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과 정의죠. 정의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국가 지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한 지역이라든지 한 민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천의 인,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을 읽어서 통달하면서 그 영어 성경을 통달하고 결론이 뭐냐? 경천의 인입니다. 결국 성경은 경천의 인이구나. 그래서 그게 평생,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 박사 시절부터 하야할 때까지 평생 그게 좌우명의 모토였습니다. 경천의 인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천의 인 친필리오를 써가지고 회의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나서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뭐 급하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경무대 나올 때. 단 하나 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했던 구형 태극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애국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도 챙겨 나올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한강다리 끌고 도망갔느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하나만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부산에 임시수도가 됐잖아요. 임시수도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쓰신 효가 경천회예요. 그거 못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부산 임시경무대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전시에도 직무를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핵심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기준은 간단해.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투표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과 정의지. 사랑과 정의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냐, 아니면 얼마나 정의를 행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사랑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행하려면 정의가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리콴유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자애로운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행하는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행하지, 딴짓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보면 쉽잖아요. 이재명 아주 개만도 못하게 여기잖아. 두려워하기는커녕. 근데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판사들이 두려워해. 왜? 악랄하게 행하니까. 괜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가는 악랄하게 막 칼부림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두려워하는 거지.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 저 3대 세습이 80년이 됐는데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포지, 공포.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거지 정의를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부끄럽고 안타깝다 그러는데 정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왜 종북 좌파 통치들이 포퓰리즘이 많아요? 사랑을 흉내내는 거잖아. 사랑을 흉내내는 거야. 어? 아이고 말 들으면요 백성을 제일 사랑하는 거 같아.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유토피아를 세울 줄 알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이용하는 거지. 사랑. 백성을 사랑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종북 좌파의 정책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막 25만 원씩 퍼주겠다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종북 좌파들한테 무슨 소리 듣죠? 독재자는 소리 듣죠. 독재가 아니라 정의를 강력하게 행하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타격을 받잖아. 그거를 독재라는 걸로 프레임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통치는 정의의 통치였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우니까 독재자라고 프레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치적인 용어로는 그거를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권위주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식들이 순종을 하지. 근데 요즘은 뭐 막 아버지를 죽이질 않나. 뭐 그런 아버지는 위험이 있어야 된다. 엄마는 뭐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험 있게 회초리를 때리면 엄마는 쓰다듬어 주잖아. 그게 사랑과 정의가 겸비해 가정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지도자도 국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부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그렇게 당연히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게 아니고 이제 막 건국돼 가지고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려니까 강력한 법적인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강력하게 휘철이도 들고 몽둥이도 들고 그래서 그거를 권위주의 통치라고 합니다. 오졸리타리아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권위주의 통치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 출신이잖아요. 문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프트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권위주의 통치. 리콴유 같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 출신이지만 군인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하드라는 걸 씁니다. 하드. 그래서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외국에서는 창피당합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만 종북좌파들이 쓰는 용어지. 종북좌파들은 정치적인 용어지. 정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탈취하게 하는 국민 선동 용어지 전혀 정치학적인 용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걸 아니까 종북좌파들이 말한 대로 포퓰리즘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걸로 싹 죽였잖아. 200명을 죽였잖아.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로. 마치 과거의 모든 적폐를 다 청산한다라고 명목을 세워가지고 200명을 싹 죽였는데 지들은 더 하잖아. 더 하잖아. 그게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억압하다 보니까 기댈 땐 어디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은 하늘문 그러면 신명기서 인용하지. 하늘의 보화 신명기 28장 하늘의 보화를 열고 또 말라기서 인용하죠.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을 열어서 내 천국에 그 축복성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내리는 이유가 뭐야? 모세와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그런 축복이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지금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늘문을 열려서 우리에게 축복해줘가지고 교회 짓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부 축복해달라고. 이런 식의 신앙에 여기 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오려면 의로운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늘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하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 이 시조선에 그 많은 왕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 노비가 많았다고 수치를 가지고 세종대왕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을 그런 걸로 비하해버리면 조선시대에 좋은 왕이 누가 있어? 더 하면 되겠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안목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파도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 좋은 요소를 찾아야지. 오늘의 기준을 가지고 세종대왕을 평가해가지고 야 노예가 많고 노예 문서를 오히려 노예 문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문서가 있어야 법적인 거 조치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방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안타까운 건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안타까워. 세종대왕을 비하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백성을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늘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역사들을 지난번에 잠깐 증거했지만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승만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재미난 게 1875년에 태어났잖아. 그 1875년이 사실 일본의 식민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910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하지만 그때 뭐가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에 250톤짜리 목선이 왔는데 그걸 하나 못 때려잡아가지고 강화도에서 져가지고 했는데 태극기 국기가 왜 중요하냐면 배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국적을 표시하고 해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적들이 하도 많으니까 해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국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국기를 달면 우리는 미국 배야, 우리 영국 배야. 국기가 없으면 이건 해적선이야.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국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가 있는데 이 배를 공격하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대사관에 미국 국기가 걸려있잖아. 이 대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못 들어가 함부로 미국 땅이에요. 이거 공격하면 미국 공격하는 거예요. 저기 정청래처럼 여기 방어하면은 이거 미국 공격과 마찬가지야. 배도 똑같은 거예요. 배. 근데 일본 놈들이 일장기를 달고 왔을까 안 달고 왔을까? 안 달고 왔지. 안 달고 오니까 당연히 강화도 포격에서는 무국선자이고 해적선자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뭘 달았어요? 일장기를 달았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 일장기인 거를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만든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때 사실 일본의 식민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청일전쟁 꼼짝 못하고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에.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강화도 조약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없어질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승만이 태어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12년 통치하면서 건국하고 참 이 소련과 중공군을 물리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구국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엔의 자유방금 모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부강시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1억 불일 때 8억 불을 끌어들였어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건 그 모든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덮고도 남는 거잖아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8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거지. 그래서 이번에 그 KA 다큐가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도 작업하고 이제 국방부 다 가면서 이걸 굉장히 지금 스케일 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엔 본부에서도 시연을 하려고 해요. 그 유엔 본부에는 전 세계 무관들이 다 와 있어요. 각국 대표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유엔이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유엔이 진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의 이 다를 파악할 수 없지만 뭐 200만 명이잖아. 200만 명 어떻게 다 해?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명단을 각국에 보내가지고 미국도 보내가지고 그 후손들이 있으면 초청하겠다. 그래서 그 명단을 또 나보고 작성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데 군인들만 활동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군목들이 활동됐어요. 군목들이. 군목이 군목이 몇 명이 돌아가셨는 거 아니? 1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희한하지. 12제자 순교한 것처럼 군목은 비무장 요원이야. 근데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 돌보다가 학살당하거나 포로 옆에 학살당하거나 또 총 맞아 죽거나 또 포로 잡혀갔다가 죽거나 이런 군목이 12분이에요. 딱 어쩌면 12분이다.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활동했던 군목들 명단도 제가 이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종군 기자들. 종군 기자들이 19명이 돌아가셨어요. 더 많이 돌아가셨어. 종군 기자들. 종군 기자들도 전투 현장을 촬영하려다 보니까 이건 또 재미난 게, 자 여기서 총을 쏘잖아. 그럼 종군 기자는 총을 쏘는 우군을 촬영해야 되니까 등을 적군에 향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동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 지뢰를 받으면서 그래서 돌아가신 19분이십니다. 종군 기자들이 또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렇죠. AP통신, 뭐 런던 데일리. 재미난 거는 윈스턴 처칠 아들이 종군 기자로 왔어요. 랜돌프 처칠이라고. 재밌죠? 네. 우리나라 이런 나라야. 진짜 영국의 수상의 아들이 전 세계 종군 기자로 왔다니까. 그 다음에 유엔 관계자들. 유엔 관계자들이 쏟아서 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전쟁에 피해를 입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 각국 기구들이요. 그래서 유엔에 관련된 인물들 이렇게 뽑다 보니까 어쨌든 방대해졌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사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 그래서 분명히 계급이 뭐고 소속이 뭐고 이름이 뭐고 확인될 수 있고 또 사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목, 종군 기자, 유엔 관계자, 또 유엔은 따로 뽑았어요. 영국군, 프랑스군, 캐나다군, 터키군, 또 콜롬비아군, 16개국, 그 다음에 의료지원단이 최근에 독일이 또 참전했다는 게 발표해가지고 6개국이에요. 그래서 총 22개국입니다. 그래서 UN 22개국이라고 해야 돼. 그 중에 이제 전투병과가 16개국. 그래서 이걸 되도록 사진 있는 걸 다 뽑은 거예요. 터키, 에티오피아, 또 인도의 의료지원단, 이런 사람들. 유엔 관계자들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자마자 지뢰 밟아가지고 양동항 전선에서. 이런 분들 뭐 고위급 인사들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참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진짜요. 처음부터 이승만. 그랬는데 4.19 때문에 4.19도 뭐 아시는 것처럼 부정선거 이승만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인해장박이라는 게 나왔냐면 이승만 박사가 워낙 청렴돌백하다 보니까 나쁜 소리 못 하는 거야. 괜히 얘기했다가 큰일 날까봐 그 쉬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쉬쉬하다가. 그리고 또 이기붕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이기붕이가 박뭐라고 하는 비서관을 또 몰래 집어넣었지. 이놈이 또 중간에서 장난을 많이 친 거야. 차단한 거야. 그리고 프란체스카 영부인은 본의 아니게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또 너무 충격받고 이런 소리도 좀 충격받을까봐. 예를 들어서 부통령으로 그렇게 참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장관 시켜줬지, 서울시장 시켜줬지, 민원의장 국회의장까지 시켜줬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늘 나무랬습니다.
야, 너는 한성 파년도 했어. 이 서울시장이거든. 너 한성 파년도 했어. 너 국무부 장관도 했어. 너 민주적 했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그랬는데 그 이기붕의 비리를 말년에 들었더니 이승만 박사 충격받아서 돌아가실까봐 네. 이를 못한 거야. 아, 그래서 늦게 하는 거지. 4.19 사건을. 3.15 늦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자마자 곧바로 수칙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곧바로 대학생들 찾아가가지고 위문하고 그리고 이걸 수습해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하야를 하겠다 결심한 거지. 그것도 뭐 내가 하야를 권유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 공적 가지려는 거지. 이승만 박사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아니거든.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김정렬이라든지 이런 충신된 충신들은 말렸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거는 각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왜 하야했느냐면 기분 나빠서. 왜 기분 나쁘냐? 아니 자기가 세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 창피해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하야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전 세계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초선 재선 끝나고 3선을 추대했습니다. 원래 훌륭하니까 추대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건강이 나빠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야 돼. 근데 이놈들이 국회의원들이 권력 받으려고 오히려 내각제 하려고 그러고 내각제 하려고 개헌하려고 그러고 이승만 쫓아내고 조병옥이나 신익희 대통령 세우려고 이 짓을 했다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3선 4선까지는 추대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조지 워싱턴이 그랬다니까. 근데 건강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두셨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80이 되도록 외교문서 다 하고 외교적인 다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말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위장박이 원치 않게 프란시스카 때문에 그 다음에 박찬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놈이 비밀리에 돌아가지고 CIA 정보원 노릇하고 또 이기붕 끈앞을 노릇하고 이러면서 말이야.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4.19 때 이거를 건의하려고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 허정, 김정렬, 미치 이승만 박사를 만나러 왔더니 이 비서관이 이놈이 육군단에 숨어있는 이기붕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머나. 해가지고 누구 왔는데 들여보내야 될까요 말까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기붕이가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붕이는 4.19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아 죽게 돼가지고 육군단에 피가 나가 있는데 그 박찬 그런 놈이 이승만 박사 만나야 된다고 충신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놈이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누구 왔는데 어떻게 되냐 이 정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놈이 두드려 맞았지. 야 인마 너 때문에 이승만 박사 이렇게 됐다고 당장 나가라고 이화사 갔을 때 또 가경주도 가경주도 혼났지. 자 이런 상황에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내각제 개헌했잖아. 8개월 만에 작살났지 나라가. 여러분 엊그저께 영화 봤잖아요. KBS 홀에서 봤잖아. 다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8개월 만에 나라가 작살이 나니까 군인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혁명을 바라는 거야. 혁명을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이 없어. 유일하게 누구야?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청년 결백한 군인밖에 없어. 그래서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장도영, 또 이할림, 그다음 박병건 장관 몇 명 있었어. 근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야.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4.19 터지고 나니까 백선엽을 제일 먼저 불렀지. 그럼 세상 말로 야 임마 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했어? 혼났다고. 뭐야 쿠데타란 얘기야. 나라가 그랬으면 그걸 군인이 친위 쿠데타 바로 잡아야지. 뭐 했냐고 혼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백선엽 장군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걸로 미화하는데 이승만 박사 혼났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전쟁터에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죽으면
순직이잖아. 순국이잖아. 근데 혁명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뭐야? 매국노가 되잖아요. 용기가 없는 거야, 용기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용기를 잊지만 나라의 이런 내부적인 위기에서 혁명을 일으킬 용기는 없는 거지. 우리 솔직하게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설 장군이 훌륭한 거지만 그런 면이 있었던 거야. 또 착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백인여빈을 뭐 했어? 백설 동생이거든. 백인여빈을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사랑한 청년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실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 근데 그러기로 말하면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이야. 부사령관이야. 사령관은 아니고 부사령관이야. 근데 성공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한 방 깃발만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 해가지고서는 조원진 대표님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삼성도 와가지고 최경환이하고 윤상현하고 조원진 대표님하고 셋이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누군가 깃발을 들면 국민들이 보고 따라올 거잖아요.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면 이상하게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또 그걸 믿고 탄정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지.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구든지 깃발만 들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혈혁명이야.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다 찬성했다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다 붙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박병건이도 광주의 전투보병학과 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실병력을 지휘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1군 사령관 이할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마디만 끝나는 거야. 근데 이할림 용기를 못 냈지. 더군다나 1군 사령관은 누가 장면이 임명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임명권자를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난 거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뒤집고 뭐 저기 어딨어. 일단 성공하고 나서 예우해주면 되잖아. 용기야, 용기.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희생과 용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용기가 있었던 거지. 그분이 야망이 있었고 전혀 아닌 거야. 아무도 용기를 못 냈대. 용기를 낸 거야. 왜? 청년 장교들이 막 편지 쓰니까. 쿠데타 하라고 이할림 장관한테 편지 쓰고 막 들어가거든. 장병한테도. 아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야. 박정희만 용기를 낸 거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한일 물리는 여진 사건이 사실 탄핵입니다. 탄핵, 촛불 탄핵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망연자실해가지고 있다가 폐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사실 저도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야 이거 정말 이승만 박정희 뒤를 이을 박근혜가 자유통일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완전히 꼬꾸라졌잖아. 큰일 났다. 이승만 박정희 뒤를 이을 우리 지도자가 과연 누군가? 황교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제가 황대만이를 제일 처음 만드는 사람입니다. 황대만,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종로에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황대만. 그걸 또 누가 아니까 내가 이제 조원진 대표 나갔을 때 누가 또 막 모함했지. 조시철은 이제 황대만에 했던 사람이라고 막 모함했지. 그때는 뭐 조원진 대표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아니야. 김진태 잘 알지. 김진태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제가 3년 동안 부목으로 순천동에 있으면서 잘 압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을 때 김진태는 군립 법무관을 갔었어요. 그 태극기 집회 때 12월 24일 처음 만나가지고 김진태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그때 아버지가 전도가 됐거든. 아버지가 대위 출신 강직한 분이라 예수 안 믿다가 내가 있을 때 어머님이 세부했기도 하면서 전도가 되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해주니까 김진태가 좋아하고 그러면서 난 그래서 김진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한준표한테 날아가네. 그 망연자실할 때 조원진 대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그야말로 기도응답을 받은 거야. 하늘로부터 이분이 하늘이 되신 분이구나. 이승만 박정희 뒤를 이어서 하늘을 대신 자유통일까지 지도자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을 딱 하고 대선 바로 직전이거든. 위에 서 계신데 제가 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대전 시작하는데 제가 연설로 돕겠습니다. 도와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도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끄떡거리셨다고 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는 새누리당도 아니야. 나중에 그 새누리당 끝나고 막 싸움 날 때 나를 새누리당원이라고 고소도 했지. 당원도 아닌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도와주니까 뭐 당원인 줄 알았던 거지. 당원도 안 썼대. 어쨌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지금까지도 참 감사한데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에 동참한 분들이다. 아멘.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뒤를 이어서 나라를 개혁하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하늘 내신 지도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용기를 취하고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지난주 마지막 개천절 집회 때 조 대표님의 마지막 그 연설을 하셨잖아요.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가 되자. 아멘. 우리가 작은 리틀 박정희, 리틀 이승만 돼서 나가자. 우리 당원 동지 이렇게 함께 하시면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10월 26일 날 현충원 추모식과 또 서울역으로 오늘 결정이 났더라고요. 서울역이에요? 종로 쪽이 너무 복잡한 모양이야. 막 여러 단체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역으로 결정이 나서 오늘 바로 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떴더라고요, 공지를.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정신 계승 집회야. 그래서 현충원에서는 추모 집회고 정신 계승 집회에 이번에 더 광복절보다 개천보다 더 나와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저 어려운 지경에서 10년 동안 싸운 저 정치가와 저 정치 세력만이 막판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식과 이것이 확전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